안녕하세요. 접경지역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이 벌써 11강 11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부터는 접경지역에 대한 내용을 이제 중점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의 개념, 범위, 기능 등등에 대해서 이번 시간부터 강의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접경지역이라는 것은요, 인천, 경기, 강원도에 있는 15개 시군입니다.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민간인 통제선 이남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입니다. 접경지역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상당히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 복지를 좀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과 자연환경, 보존된 자연환경을 계속 보존하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접경지역이 지정이 되었는데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거리, 지리적, 여건, 개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강화군으로부터 서쪽의 강화군, 동쪽의 고성군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접경지역은 국토의 중심지대에 있고요. 또 주요 교통망이 앞으로 남북이 서로가 통과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쪽은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설정된 지역이 대부분이고 북쪽은요, 북방 한계선으로부터 일정 지역 한 20k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주민들이 여행에 제한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다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적 개념 보면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신국토 구상과 남북 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을 목적으로 화해와 협력의 공간인 평화벨트를 구축하고 남북 교류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 정전협정상 개념을 보면은 정전협정으로 설치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또 동서에 걸쳐 비무장지대와 병행해서 띠 모양으로 설치된 지역인데 군사 전략상 아주 민감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정전협정 제1조 1항에는 남북이 서로가 대치하고 있는 이 지역의 완축지대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정전협정 제1조 3항에는요. 이 지역과 연계해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은 남북 간의 불가침 경계선과 불가침 구역으로 남북 간 서로 확인한 그런 내용인데 남북 기본 합의서 제11조에는 불가침 구역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는 접경지역 특별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보는 개념입니다.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제2조 1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의해서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거리, 지리, 이런 여러가지 여건과 개발 정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다.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또 쉽게 말하면 군사분계선 10km 범위 밖의 군 작전에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인천시 2개군과 경기도 7개 시군, 강원도 6개 시군, 총 15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북한의 접경지역 개념은 지금까지 규정되고 이렇게 파악된 바는 없지만은 조금 전에 앞에 설명했다시피 북방 한계선으로부터
일정 지역 20k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민간인의 여행이 제한된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간적 범위입니다. 이 지역은 법을 근거로 한 일반적인 공간인데요. 먼저 공간 범위들을 보세요. 비무장지대 및 군사지대, 그 다음에는 민간인 통제지역, 이것은 지난 강의 시간까지 강의를 했죠. 그 밑에 녹색으로 된 이것이 접경지역입니다. 강화도로부터 동쪽의 고성지역까지입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특별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서 지역별로 좀 적용하다 보니 이렇게 면적은 좀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장 서쪽에 있는 강화도는 북쪽 지역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접경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간구조 변화를 보면은 60년대에는 우리 북한과의 교류에 상당히 관심 없이 서로 대결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1970년도에는 적십자 회담이 시작되면서 고위 당국자가 만나고 남북조정위원회 등 회담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판문점을 중심으로 서로가 이제 소통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오다가 199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의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공간 개념들을 보면 군사 봉계선 MDL로부터 2km까지 남방 한계선이고 거기서 10km까지가 민통선입니다. 그 이후 이제 상당 부분 거리인데 한 20km 정도로 보죠. 그러나 이제 지역별마다 조금 상이하다. 이것이 접경지역입니다. 다음은 그러면 접경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림을 보면 첫 번째는 폐쇄적이죠. 배타적인 접경지역이고 이렇게 5개 단계 흘러가면서 마지막에는 교류 및 협력적으로 바뀌는 접경지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단계가 국경 폐쇄 및 배타적 접경지역인데 이것은 인적 물적 교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군사적으로 대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발전 개발될 수가 거의 없죠. 다음은 두 번째는 국지 개방형 국경 제한 접촉의 접경 지역입니다. 이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접촉은 주로 3국을 경유해서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판문점을 중심으로 이제 남북이 서로 소통하게 되죠. 그리고 각자 두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한 입주 정주촌이 이제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비상식적 제한 교류의 접경 지역인데 이제는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담을 하거나 교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로, 해상, 항공으로 이렇게 이제 교류를 하는데 그러나 일부 특정 거점 지역에 제한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접경지역 개발을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인구도 유입되는 그런 지역으로 그런 시기로 볼 수가 있죠. 다음은 교류 협력적 접경지역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자본, 재화, 노동 이런 것이 서로가 교환되면서 공동의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이제 조금 더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제 통합형 접경지역입니다. 이것은 핵심은 행정구역의 재통합입니다. 남북이 서로가 우리가 분단되기 전에는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이런 것이 상당 부분이 많이 우리가 통합되어 있었죠. 그러다 지금은 분단되어 있는데 이 시기가 오면은 광역 교통망도 만들고 또 판문점 지방행정 기능과 역사 관점의 거점 그리고 대성동 마을과 귀정동 마을의 통합된 정주생활권 등등등 통합된 도시체계로 형성되는 그런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어느 시기에 와 있는지는
각자가 판단해 볼 수가 있죠. 저는 비상식적 제한 교류의 적경지역을 넘어서서 교류 협력적 적경지역의 단계가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남북이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소통한다면 통합형 접경지역으로 갈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의 특징이죠. 물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비무장지대나 군사분계선 등등 특징을 이렇게 많이 봤지만은 이 접경지역도 나름대로 우리가 분석해 볼 특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특수성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접경지역은 남북 교류 활성화하고 또 통일을 위해서 대비해야 하는 지역이다 하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안보 기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무장지대의 경우는 중국하고 북한, 한국하고 유엔 간에 서로가 정전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제적으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특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적대성이죠. 아직까지 우리가 남북은 다른 체제 하에서 이념 대립과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긴장 사건을 상당히 많이 유발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충돌과 마찰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국경이라는 하나의 선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두 압력 간의 균형을 보여주는 정치적 등합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양 군사력의 균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현 상태도 양측이 상당히 긴장된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철책선, 다중철새선, 다양한 지뢰받던 방어시설과 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이 지역엔 설치되고 제한되어 있죠. 아울러 야생동물과 식물의 천국지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이제 잠정성으로 볼 수 있는데 국경을 기준으로 민족, 언어, 종교, 힘 등이 이렇게 서로가 상반되게 대치하고 있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파워, 힘입니다. 힘은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국경선이 1단계부터 5단계를 봤듯이 서서히 시대 또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죠. 그런데 이 지역이 강국, 즉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렇게 좀 영향을 미치는 전횡적 부가 국경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 상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휴전선이 맺어질 당시에 즉 휴전협정 과정에서 한국 측의 우리 측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강의 내용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임시적으로 즉 전횡적 부가 국경으로 설치되었지만은 불의자라는 같은 분은 이것이 영원히 고착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북이 서로가 상대방 지역을 실지 잃어버린 내 영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우리도 헌법에 보면은 한반도와 도서, 부속 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상황을 보면은 이 지역 자체가 북한 어떤 주민들이 대거 이렇게 유입한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파주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철원이든가요,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상당히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좀 관리가 아니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전선은 국경의 기준 가운데 민족과 언어가 우리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일치하죠. 또 향후에 지금 뭐 코로나19 이런 영향으로 뭐 외부 특히 미국의 모 기관 같은 경우는 북한의 붕괴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붕괴 등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강의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접경지의 특징을 계속 강의하고 접경지를 한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에게 어떤 한계가 있는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일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